장례식이 끝난 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이 집이 더 이상 나를 반기지 않는 것처럼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닫자 철컥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나를 가두는 소리처럼 들렸다. 신발장 위에는 그의 낡은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직도 먼지가 묻어 있고 끈은 그가 벗을 때처럼 아무렇게나 풀려 있었다. 여보, 나왔어. 습관처럼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다. 40년 동안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늘 거실에서, 부엌에서, 혹은 방에서 왔어? 하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집안을 가르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다. 소파 위에는 그가 늘 앉던 자리가 그대로 비어 있었다. 리모컨도 그가 쓰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사람 하나만 사라져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마치 심장 한쪽이 도려내어진 것처럼 숨을 쉬어도 공기가 차지 않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옷이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셔츠, 바지, 외투. 하나하나에 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외투를 꺼내 얼굴에 묻었다. 그의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자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왜 이렇게 빨리 가? 나 혼자 두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자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40년 동안 나는 늘 그의 옆에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잠들 때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는 내 옆에 있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 나는 20살이었다.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였다. 그를 처음 만난 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서서 비를 피하고 있던 나에게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같이 쓰실래요?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수줍은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우리는 그렇게 인연이 되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다. 학벌도 돈도 집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성실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다. 내가 꼭 잘해줄게.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나는 40년 동안 몸으로 느꼈다. 우리는 작은 방 하나에서 살았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덮고도 몸이 떨릴 정도였다. 연탄이 떨어져 밤에 난로가 꺼진 날도 있었다.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그가 말하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옆에 있잖아. 그것이면 돼. 그때의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사랑 하나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도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때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아이까지 있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나보다 더 울었다. 당신, 우리 아기가 생겼대. 그의 눈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가 되는구나 싶어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계속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 끝없이 나가는 돈.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때 가장 행복했다. 그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도 아이를 안았다.
아빠 왔다. 그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소리였다. 아이를 안고 서툴게 재우는 그의 모습은 지금도 내 눈에 선하다. 손이 크고 거칠어서 아기를 안는 것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부드러웠다. 당신 애기 잘 안는다. 내가 웃으며 말하면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내 새끼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첫째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아침이면 아이의 울음소리와 밥 짓는 소리, 남편이 출근 준비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섞였다. 그 소음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도 그립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그는 병원 침대 옆에서 작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가장이네 나.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돈은 늘 모자랐고 몸은 늘 피곤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당신이 애들 키우는 게 더 힘들지.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그는 더 바빠졌다. 야근도 늘고 주말에도 일을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은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지만 그의 눈은 지쳐 있었다. 왜 이렇게 무리해? 내가 말하면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애들 대학 보내야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아이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 병원비. 그는 한 번도 못 해준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조금씩 깎아내며 가족을 지켰다. 그가 웃던 순간 가끔은 아이들이 성적표를 들고 오거나 운동회에서 상을 받아올 때 그는 아이보다 더 신나했다. 우리 애가 이걸 해냈다고? 그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늘 느꼈다. 조용히 흐른 세월. 어느새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각자의 세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나이를 먹었다. 주름이 늘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서로 느끼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웃었다. 나도 이제 늙었네. 그래도 멋있어. 내가 말하자 그는 괜히 더 쑥스러워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몰랐다.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와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걸. 우리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가 처음 아프다고 했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아프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그 사람은 그런 말을 잘하지 않았다. 그저 어느 날부터인가 기침을 조금 더 자주 했고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고 가슴을 누르듯 한숨을 쉬었다. 여보, 병원 좀 가보자.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늘 같은 말로 웃어넘겼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래. 감기겠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 웃음이 이제 와서는 너무 야속하다.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끌고 갔어야 했는데 나는 그가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런데 세상은 괜찮다는 말만 믿어주지 않았다. 그가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피로였다.
예전엔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씻고 나면 거실에서 잠깐 TV를 보며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이웃집 소식, 회사 이야기, 아이들이 어릴 적 했던 말,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누웠다. 밥은? 내가 물으면 그는 눈을 감은 채로 말했다. 나중에 좀만 누웠다 먹을게.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잠들었고 나는 밥상을 그대로 치우며 괜히 화가 나기도 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나만 힘든 게 아닌가? 그때는 그저 세월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도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그 피로는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맛이 없어?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속이 좀 더부룩하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은 원래 먹는 걸 좋아했다.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밥만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밥을 남겼다. 당신 병원 가자. 내일 같이 가. 내가 말하자. 그는 잠깐 눈을 피했다. 괜찮다니까. 병원 가면 괜히 더 병만 생겨. 그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병이 생겨서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 내 목소리가 커지자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내 손등을 토닥였다. 알았어. 다음 주에 시간 내볼게. 그는 늘 그렇게 내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다음 주가 오면 또 일이 생겼다. 결정적인 건 어느 주말이었다. 그는 아침부터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다. 숨도 평소보다 가빠 보였다. 여보, 진짜 병원 가자. 내가 옷을 꺼내 들고 말하자.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병원 접수 창구 앞에서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평생 나를 지켜주던 사람이 이제는 내 손이 필요해 보였다. 검사가 시작됐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검사가 늘어날수록 내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다.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요? 내가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간호사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정확히 보려고요. 금방 끝나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보였는지 결과를 듣는 날 우리는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별일 아니겠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내 손이 떨리자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의사가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진료실 안은 너무 조용했다. 컴퓨터 화면의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귀가 멍해졌다. 남편은 의사에게 물었다. 어떤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나는 그때 처음 들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나는 그 설명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들린 단어는 하나였다. 암. 그 단어가 내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남편은 잠깐 멍하니 있다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내가 평생 보아온 가장 두려운 눈빛이었다. 병원을 나오는데 바람이 불었다. 그날 하늘은 맑았는데 내 마음은 폭풍 같았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가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무서웠다. 여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 치료하면 되지. 남편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나를 위로하려는 말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현관에 잠깐 기대섰다. 당신, 내가 다가가자. 그는 억지로 웃었다. 나 아직 죽을 생각 없어.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터졌다. 죽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후부터 우리의 시간은 병원 중심으로 돌아갔다. 진료 일정, 수술 상담, 항암 계획. 하루하루가 서류와 예약과 대기와 검사로 채워졌다. 남편은 처음엔 오히려 담담했다. 잘 이겨낼 거야. 우리 애들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그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치료가 시작되자 그 담담함은 조금씩 부서졌다. 항암 첫날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나 무섭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평생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전쟁 같던 인생을 살아도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 병원비를 걱정하면서도 무섭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무섭다고 말하던 날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병은 몸만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 남편의 자존심도 조금씩 무너뜨렸다. 예전엔 무거운 짐을 혼자 들던 사람이 이제는 물 한 잔을 들고도 손이 떨렸다. 내가 왜 이러냐? 남편이 중얼거리면 나는 얼른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요즘 힘이 없는데 뭐. 그러면서 속으로 울었다. 남편이 약해지는 모습이 너무 아팠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 가다가 휘청했다. 여보, 내가 달려가 붙잡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다. 나 당신한테 짐 되지?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짐은 무슨 짐이야? 당신이 내 인생인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힘없이 웃었다. 그래도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내 가슴을 더 무너뜨렸다. 가장 힘든 일은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부모는 언제나 아이 앞에서 강한 척하고 싶었다. 우리는 저녁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치료를 좀 받아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의 숟가락이 멈췄다. 첫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발싹거렸다. 둘째는 눈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남편이 먼저 말했다. 울지 마. 아빠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방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다. 나는 방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당신 얼마나 무섭니? 병실의 밤은 길었다. 모니터 소리, 간호사의 발걸음, 환자들의 신음소리. 나는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남편이 숨 쉬는지 계속 확인했다. 남편은 가끔 잠결에 내 손을 찾았다. 여보, 그가 부르면 나는 얼른 손을 잡아줬다. 여기 있어. 내 말에 그는 조금 안심한 듯 다시 잠들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내가 끝까지 지킬게. 당신이 먼저 놓아도 나는 놓지 않을게. 치료는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나빠지는 날들의 반복이었다. 어떤 날은 남편이 밥을 몇 숟갈 먹고 나에게 웃었다. 오늘은 좀 괜찮네.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그는 구토로 고통스러워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희망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웠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여보, 나 좀. 나는 놀라 달려갔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왜 울어? 내가 당황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당신 혼자 남겨놓을까봐.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나 혼자 남겨놓지 마. 내 입에서도 처음으로 진짜 마음이 튀어나왔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남편만 아픈 게 아니었다. 나도 함께 아프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남편은 이상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집에 잠깐 들렀을 때 그는 서랍을 열고 통장과 서류들을 모아 한 봉투에 넣었다. 이건 여기, 이건 저기. 왜 이래? 내가 묻자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나중에 헤매지 않게. 그 말이 가슴을 찢었다. 혹시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다. 이제는 환자분이 편안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그 말은 끝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었다. 나는 진료실에서 혼자 울었다. 남편은 오히려 내 어깨를 토닥였다. 울지 마. 당신이 울면 나도 더 힘들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밤은 남편의 숨이 점점 얕아졌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여보, 사랑해. 남편은 아주 작게, 정말 겨우 들릴 정도로 말했다. 나도. 그리고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생각보다 조용했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작게 말했다. 당신, 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 그 말이 마치 유언처럼 들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울면서 말하자 그는 힘겹게 웃었다. 당신 웃는 거 예쁘잖아. 그가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사람들 속에 있어. 혼자 있지 말고.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버텨.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도 어딘가 멀리 떠나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빨리 비워졌다. 사람들은 울다가 위로하다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둘 떠났다. 힘내세요. 그래도 이제 고생 끝이죠. 자식들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그 말들이 내 귀를 스쳐 지나갔다. 아무 말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아직도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속으로 말했다. 당신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나도 그저 창밖만 바라봤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현관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이 문을 열면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다. 문을 열자 집안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울릴 정도였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다. 어제까지도 그가 신던 신발이었다. 거실 소파, 식탁, 침대, 어디를 봐도 그의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불을 켜놓고 잤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다. 아침이 와도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부엌에서 밥 냄새 좋네 라고 말했을 그가 이제는 없었다. 나는 밥을 차리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먹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난 뒤 처음 며칠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전화도 방문도 점점 줄어들었다. 나만이 시간에 남겨진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불안해졌다. 조용한 집에서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그 모든 것이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옷을 정리하지 못했다. 서랍을 열면 그의 손수건, 그의 안경, 그의 메모가 나왔다. 오늘 병원, 약 먹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 남편이 떠나자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엄마, 전화할게. 주말에 올게. 그 말들이 고마우면서도 쓸쓸했다. 나는 그들이 떠난 뒤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웃음소리가 나왔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서류와 고지서들이 나를 찾아왔다.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 정산서. 사랑은 끝났지만 현실은 계속되었다. 혼자 먹는 밥은 이상하게 맛이 없었다. 예전엔 그와 마주 앉아 반찬이 짜네 싱겁네 투닥거리며 먹었는데 이제는 말할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사람이 그렇게 울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김없이 아침은 왔다. 창문 틈으로 빛이 스며들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였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밥솥을 열었다. 밥이 조금 남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남은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자.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말이 없다. 나는 남은 밥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문득 가슴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다. 내가 이렇게 살면 당신이 좋아할까? 남편은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인생 살아.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 속에 있어. 그 말이 고통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섰다. 사람들 속에 있으려고, 당신 말대로 해보려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이 나를 허락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불을 끄고 잤다.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기보다 어둠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사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